안녕하세요. 우리 만난 적 있던가요? 변혁당의 마스코트 변혁이에요. 앞으로 저는 변혁 뉴스를 통해서 당의 주요 소식과 실천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다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것 알고 있으시죠? 2018년 태양화력 발전에서 안타깝게 사망한 고 김용균 노동자를 비롯하여 이 사회에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묻기 위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었습니다. 실제 제정된 법의 명칭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지만 시행령이 제정 중이기도 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엄정하게 물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우리는 법의 명칭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4월은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인데요. 그래서 저 변혁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의미와 노동안전보건운동의 과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제정 과정부터가 특별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 입법 발의가 아닌 노동자 시민이 함께 국민동의 입법 청원 제도를 이용한 것인데요. 법이라는 것은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만큼 잘 적용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정 과정이 중요한 것인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를 만들어서 10만 명의 동의자를 모아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시민들이 보낸 법안은 국회의원들이 논의조차 하지 않았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닌 산안법을 개정하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다 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리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유족들과 연대 단위의 단식 투쟁이 있었고 변혁당의 전 대표인 김태현 동지도 단식에 함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내용을 보면서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노동자 시민들이 국민동의 청원으로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 국회의 법안심사 시 반영은 좀 되었으나 우리의 취지가 온전히 담기지 못한 채 변형되고 삭제된 조항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의미한 지점 먼저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 형식과 위임 형태가 아닌 실질적 권한과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적용의 개념 대상을 종사자로 확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이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상관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원하청 노동자를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다단계 하청 노동자, 시민들의 중대재해에 대해 안전을 좌우할 힘을 가진 원청이 처벌받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5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는 법 적용이 3년이나 유예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제외되었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중에는 상시 10명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 교육시설 등도 적용이 제외되었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업종에 따라 법 적용 제외나 유예를 결정하는 것은 권리의 차별이고 안전과 생명에 대한 차별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3년 유예는 5인 미만 적용 제외는 합리적 기준이 아닙니다. 작은 사업장이 현재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핑계로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한형 형사처벌을 만들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하한형을 도입했습니다. 또 5년 이내에 다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형을 가중하는 규정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부상과 질병의 경우에는 하한형을 도입하지 못하였고 법인에 부과하는 벌금도 하한형은 없습니다. 세 번째,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습니다.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 법인, 기관 등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정 과정에서 배상액이 축소되고 조건이 신설되는 등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한계로 짚어봐야 할 부분이 인과관계 추정의 원칙입니다. 이 인과관계 추정의 원칙이 삭제되었는데요. 같은 곳에서 재해가 계속 발생한다면 재해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법인이나 기관이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일이 확인된 경우 재해 발생 후 진상규정 과정을 방해하거나 사고 현장을 물청소하듯이 재해 원인을 은폐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의심하고 인과관계가 있다는 추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원칙이 삭제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지만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는 2022년 1월 27일까지 10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법 조항 중 세부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남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을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자본이 일방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는 현실은 노동자 참여를 활성화하는 고사하고 법으로 보장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비롯하여 노동자 참여제도조차 명목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노동자 참여를 활성화하고 실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경총 등 6개 경제단체가 시행령 건의안을 냈는데 그 내용이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분노할 만한 회피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이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시민이 목숨과 비용이라는 자본의 저울질에 맞서서 싸우면서 만든 법입니다.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위치할 곳은 법전이 아니라 현장이며 우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끊임없이 나올 수 있도록 대중적으로 또 계급적으로 투쟁해 나가면 좋겠습니다.